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도시전설입니다. 네. 이 너무나도 무더운 이 여름, 시원한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무서운 이야기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시전설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별을 보는 소녀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도시전설의 일종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같이 알아보죠. 한 소년이 자신의 방 창문에서 별을 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건너편 집의 창문에 어떤 소녀가 보였다. 그 소녀도 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날에도 소녀는 별을 보았고 그때마다 옆집의 소녀 또한 별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녀는 소녀에게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소녀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건너편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벨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잡아보니 문이 열려 있었다. 소녀의 집에 들어온 소녀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소녀의 방을 찾기로 했다. 마침내 소녀는 소녀가 있는 방을 찾았다. 소년이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봤던 소녀의 방에는 창문과 그 창틀에 목을 맨 소녀가 있었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있는 소녀가 맨날 하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랑 같이 밤하늘을 보면서 사색을 즐기는 아이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목을 매서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는 그런 시체였던 거죠. 기분 나쁘네요. 어쩜 상상하면 너무 기분 나쁘죠? 그 밑에는 여담이 있습니다. 소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봤다든지 혹은 소년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조사로 인해서 그 진상이 밝혀졌다는 등 여러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바리에이션 중에는 소년이 20, 30대의 청년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항상 창문 커튼 틈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앞집 여자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 집에 찾아갔다가 그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한 것을 목격한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번영됐든 간에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글쎄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실루엣으로만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소녀의 그림자를 통해서 내가 흠모했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그 대상이 이미 시체였다는 점에서부터 이 기괴함이 더더욱이 오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27세 클럽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름만 봤을 때는 27살까지만 입장 가능한 클럽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꽤나 유명한 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 클럽
27세 클럽은요, 27세의 요절한 아티스트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영원히 27세로 남게 됐다고 해서 영어로는 Forever 27 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버트 존슨부터 브라이언 존스 등등에다가 3J로 유명한 지미 핸드릭스,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 등등 록스타들까지 연달아 27살의 죽음을 맞아서 서구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밈입니다. 우연찮게 이들 외에도 27살에 요절을 해버리는 록스타들이 1970년대에 속출을 했고요.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1990년대 커트 코베인 등의 얼터너티브 록스타의 연달은 죽음, 21세기에도 에이미 와인하우스 등 같은 저명한 뮤지션들의 죽음 등 오늘까지도 유효한 괴담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인물들이 27살에 죽었는지가 밑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윤동주 시인도 포함이 되는군요.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지미 핸드릭스도 27세에 사망을 했고요. 장 미셸 바스키아, 이분도 이제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시잖아요. 이분도 이제 27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27살에 죽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천재는 요절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하나의 도시전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밑에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전설 혹은 괴담에 불과합니다. 처음으로 27세 클럽을 창립했던 로버트 존슨은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기타 실력을 얻어냈다는 소문이 당시에 있었고,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간 대가로 본인도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훗날 아티스트들에게도 비슷한 저주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식의 괴담이 유명합니다. 왜냐면 당대의 블루스 음악은 악마의 노래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버트 존슨 본인도 부두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럴싸한 괴담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팝 가수들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3배가 높았고요. 이러한 경향이 특히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60년 정도의 현대 음악계의 아티스트 중에 이 27살에 사망한 사람들은 71명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의 대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7%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7%라는 비중에 비해서 유독 27살에 요절하는 케이스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로버트 존슨이나 에이미 와인하우스처럼 자신의 부문에서 최고를 찍었던 사람들, 혹은 지미 핸드릭스나 커트 코베인처럼 시대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거물들이 유독 많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7살에 요절한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유독 그 시대에 엄청난 큰 임팩트를 남긴 사람들이 빠르게 요절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천재들은 27살이 되면은 죽는다더라, 뭐 이런 식의 도시전설들이 이제 남아있는 건데, 요거는 국내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전혀 몰랐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뭐 외국은 영화라든지 소설 같은 곳들에도 꽤나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 알아가면 좋은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영화는 아닌데 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인가? 그 영화에도 이 27세 클럽이라는 요 개념이 되게 좀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히 설명을 하지 않고 영화에서 그냥 나오더라고. 근데 평상시에 27살 클럽 요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 이야기겠거니 했을 텐데, 전혀 이 개념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되게 뜬금없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하자면은 천재다 보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삶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7살쯤 됐을 때 더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서 뭐 약물이든지 뭐 알코올이든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더 빨리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방금 알아봤던 27세 클럽처럼 미국 쪽, 특히 게이머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밈 같은 건데 한번 개념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폴리비우스는요, 아케이드 게임의 이름입니다. 자, 어떤 게임이었길래 하는 생각이 들죠. 1981년 미국 오리건주의 한 오락실에 새로운 게임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폴리비우스는 곧 사람들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싸울 정도로 인기 있는 유명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오락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수집해 가거나 이 기기를 테스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폴리비우스를 한 플레이어들은 불면증, 악몽, 기억상실, 야간공포증 등 정체불명의 정신질환을 겪게 됐고요.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하게 시달린 끝에 반게임주의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폴리비우스를 플레이하는 것을 그만뒀고 이 게임은 그날 이후 사라지게 되면서 전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떠돌던 당시 폴리비우스의 개발자로는 아타리의 개발자였던 에드 로트버그가 강력하게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나는 폴리비우스인지 뭔지를 모른다 라고 부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락기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뭐 정말 뜬금없이 어느 날 동네 오락실에 생긴 거야. 인기가 너무 많은 거죠. 재밌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게임기가 들어온 다음부터 오락실에 뭔가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출몰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이 게임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이제 그런 게임기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락실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그런 이제 알 수 없는 게임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선은 이 폴리비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초반에 유명세를 떨쳤던 게임 잡지 게임 프로에서부터였다고 합니다. 2003년 9월판 해당 잡지에 게임과 관련된 몇 가지 도시전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폴리비우스라는 게임에 대한 도시전설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제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존하는 거는 아니에요. 불면증을 만들어내고 혹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임기 같은 거는 없죠. 그치만서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런 게임기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팍 퍼져버렸기 때문에 뭐 AVGN이라고 해서 앵그리 비디오 게임 너드 이분 있잖아요. 이분도 이 폴리비우스에 대해서 과연 실존하는 게임기인지를 역추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임기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는지 지금까지도 게임 관련되어 있는 도시전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슨 가족에도 이렇게 폴리비우스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락실 게임이 이렇게 한창 번영하고 있던 시절이 아마 뭐 80년대 90년대 이때였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최신 기술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위주로 하는 매체 중에 하나였고, 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실험의 일환으로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실험체로 썼던 게 아닐까 하는 식의 상상력에서부터 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게임 같은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게 너무 잘 보급돼 있으니까 실험체 대상으로 쓴다든지 그런 일들은 쉽지 않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최신 기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도시전설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아마 냉전 시대에도 아마 약간 맞물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떤 실험의 한 일환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더 신빙성을 얻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음 이야기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인디고 칠드런,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알 시글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특이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인디고 아이들이라는 거는요, 아이들 주위에 진한 남색, 인디고가 진한 남색이거든요. 이 인디고의 기운이 감돈다고 하는 데에서 나온 별명입니다. 인디고라는 단어는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알 시글이 연구한 나바호 인디언 부족 특유의 태어나면서 신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에서 전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바호 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이들의 성격적인 특징과 공통점 등을 상세히 정의하면서 그때까지 정신의학에 의해서 단순 아동 정신병으로 여겨진 여러 증상들이 일부 아이들에게는 정신병이 아님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인디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처럼 교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왕따의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한 발명가 에디슨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요.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매번 음악이나 미술 등 어느 지정된 분야에 유독 특출난 천재성을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약간의 뭔가 푸른 빛을 감도는 뭔가가 있다. 약간 잠재의식 비슷한 무언가가 충분히 많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 그냥 이제 정신과 의사분의 주장이에요. 진짜로 있는 개념은 아니고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어쨌든 그 밑에는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대부분이 1980년대 이후의 출생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강한 자부심과 명확한 자아의식을 지니고 있고,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권위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하고요. 어른이나 부모, 교사의 이름을 내세우는 권위를 견디지 못하고 반발하거나 권위주의적이고 기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전적으로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원숙하고 깊고 현명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강한 직관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던 것에 금방 실증을 내고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생에 걸친 자신의 과거, 전생의 기억 또는
외계인이었던 기억을 가족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독서와 수학적인 학습 방식을 좋아하고요. 또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 열중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합니다. 연민이 깊고 죽음 또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치고 대단히 활동이 왕성합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실패를 겪었을 때 계속 배우기를 포기하고 배우는 데 담을 쌓기도 합니다. 창조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암기하거나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스스로 탐구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주변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믿을 만한 어른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조롭고 변화가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컨대 줄을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 같은 일을 쉽게 지겨워하고요. 참지 못합니다. 높은 지성과 심령적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속이거나 가식적으로 좋은 채 하는 행동을 못합니다. 자기와 같은 유형의 친구가 없을 경우에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내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했을 때는 주의력 결핍 장애나 과잉 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의 문제하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인터넷에 떠도는 도시전설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유사과학 축에도 못 드는 이야기고요. 특히 집중력이 결핍되어 있지만 한 분야에는 천재성을 발휘한다는 점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을 기반으로 삼고 여러가지 유사과학, SF, 거기다가 미스터리스러운 것을 짬뽕해서 만든 개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존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서도 이런 식의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유사과학 혹은 도시전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그다지 이상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한 게, 아이들은 워낙에 엄청나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혹시 내 아이가 인디고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아이들은 또 특히 어른들처럼 자신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정돈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자신의 행동의 어떤 원인 같은 게 어른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네들은 강한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얘 인디고 아이 아니야? 요런 식의 어른들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상화가 진행된 게 이 인디고 아이들의 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긴 드네요. 글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뭐 영재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도시전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지하의 지옥의 비명이라는 도시전설인데요.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교회의 유인물 등으로 유포가 된 적이 있는 괴담입니다. 인터넷으로 다시 유포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을 전후로 한 시기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979년 소련은 시베리아 일대의 지하자원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로 23km 깊이를 굴착할 수 있는 드릴을 개발해서 시베리아의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릴이 지하 9마일, 약 14.5km 정도 깊이까지 뚫는 데 성공할 무렵 서서히 올라가던 지하의 온도가 갑자기 화씨 2000도, 섭씨로 하면 약 1100도 정도인데요.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됐고요. 탐사기는 공회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를 드릴이 동굴 혹은 용암을 건드린 상황으로 추측한 과학자들은 드릴의 용해를 막기 위해서 이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인부들에게 부탁하게 됐습니다. 이때
인부 중에 일부가 죄송하지만 드릴 끝에 뭔가가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했고 과학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구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지각 측정용 녹음기를 줄에 묶어서 구멍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녹음 결과를 재생하자 녹음기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괴 비명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나라 소련에는 원래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천당이나 지옥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이상했던 일을 목격했던 저는 확실히 천당과 지옥을 믿게 됐고요. 혹시 저희 유전 발굴팀이 실수로 지옥의 문을 열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 비명소리가 담긴 영상은 일단 유튜브에 원본은 없어졌고요. 우선 내용은 그렇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살려달라라고 하는 소리,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에 수십만 명의 비명이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그 와중에 어떤 여자는 계속 웃는 것처럼도 들립니다. 심리에 따라서 여러 언어가 들리는 것처럼도 들린다고 하네요. 우선 그 지옥의 소리라는 게 실존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그들이 뚫었던 곳이 빙하기 때문에 23km까지 녹음기를 내렸어도 견딜 만한 온도가 유지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은 굉장히 뜨거웠을 수 있겠지만 겉에가 다 빙하였기 때문에 녹음되는 건 아마 정상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실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 시베리아 지옥에 대한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인터넷에서 이미 1997년부터 떠돌던 도시전설이었습니다. 이 괴담은 미국의 일부 개신교의 근본주의 매체, 그것도 이단성이 짙은 단체들에게서 의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영문판 위키피디아에서는 1989년 미국의 개신교 계열 케이블 방송국인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가 핀란드 신문의 보도라고 이를 방송한 데에서 이 도시전설이 시작되었다고 지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비명소리는요,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마리오 바바의 1972년작 호러 영화 바론 블러드의 제작을 위해 녹음된 녹음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전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각종 근거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논파가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드릴이 녹을까봐 드릴을 뺀 건데 걷다가 녹음기를 넣는다고?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일단 애당초에. 그리고 지옥에서 왜 러시아어만 들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 수십만, 수백만 명 등의 수없는 사람들의 비명이라면 꽉 들어찬 운동 경기장의 함성처럼 개개인의 말이 구별되지 않고 뭉쳐서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특정적인 언어로 어떤 성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들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그 소련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옥이라는 게 정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디미트리 아조라제라고 하는 박사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조라제라고 하는 성씨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러시아 이름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내서 이런 식의 지옥이 실존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지어낸 일부 개신교파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꽤나 유명한 도시전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미디어에서도 뭐 이토준지 아니면 나인 마일즈 다운
영화 비욘드, 크루세이더 킹즈 2, SCP 재단 등등등등 각종 매체에서 이 시베리아 지옥의 비명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 내용 봤던 것 같아. 이거 있지 않아요?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인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가끔 심심해서 그걸 읽어봐요. 그러면은 항상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없는 줄 알고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항상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이야기가 이제 원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건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땅 밑에 지옥이 있고 하늘 위에 천국이 있고 이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안 믿어요. 이거는 뭐 기독교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특정적인 어떤 공간에 망자들이 모여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글쎄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서까지 종교를 믿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종교에 대한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였다. 예. 지금은 정보력이 워낙 빠르고 에이 가짜네 뭐 이런 식의 팩트 체크가 굉장히 빠르지만, 옛날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도 귀하고 이런 시절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번 퍼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존재했을 수 있을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요, 코카콜라에 대한 도시전설들입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음료다 보니까 도시전설이 엄청 많네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의 도시전설은 코크로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하루에 10억 병이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브랜드가치 상위권에 꾸준히 들고 있는 코카콜라에 대한 도시전설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의 치아를 코카콜라 속에 담그면 하룻밤새 삭아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풍기 사방설처럼 사실로 믿고 있지만 명백히 허구인 도시전설입니다. 탄산의 작용 때문에 이가 꺼끌거리는 느낌이 남기 때문에 유명해진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증을 위해서 실제로 실험해 본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심하게 썩긴 썩는데 하루 만에 녹아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코카콜라의 탄산이 그 정도로 강한 산성이 아니고요. 인산 또한 농도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아무 산에다가 하루 동안 집어넣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식초나 레몬주스에 이빨을 담가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코카콜라이기 때문에 더 이가 잘 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콜라를 삼키지 않고 하루 종일 입안에 머금고 있는 사람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이빨에 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산보다는 당 때문입니다. 즉, 산 때문에 이가 부식되기에 앞서서 충치 때문에 이가 썩는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것이죠. 다만 인산을 계속 섭취하면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콜라보다는 주스가 치아 부식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도 합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 코카콜라가 치아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물건인 것처럼 인식이 심화된 까닭은 다음에 유력한 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90년대에 손석희와 허수경이 진행하던 한 아침 방송에서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해당되는 사람들을 게스트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 그대로 콜라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틀니를 3번 넘게 교체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나 화성인 바이러스 등에 등장할 기인을 모셔온 셈이죠. 이전에도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강박관념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이 젊은이를 방송에서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낸 것이 꼬리에 꼬리를 더해서 퍼져나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사이다 광고 때문인데요. 사이다와 콜라 안에다가 치아를 넣고 하루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끝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치아가 콜라로 인해서 쉽게 상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널리 퍼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탄산이나 당이 치아에 좋지 않긴 하지만 하루 동안 치아를 탄산에다가 담궈놓고 실험하는 건 약간 좀 형편성에 어긋난 실험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전설도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중독성이 유독 강한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코카콜라의 중독성이 강한 이유가 핵심 원료인 코카인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꽤나 유명한 도시전설인데요. 물론 이건 어느 정도 실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코카콜라는 코카 잎을 재료로 사용했었고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코카 잎은요, 코카인으로 정제되기 전까지는 마약이 아닙니다. 코카 잎의 사용도 1902년 관련법 제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코카콜라는 명칭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코카 잎을 알코올에 담근 후에 그 알코올을 극미하게 코카콜라 원액에 첨가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코카콜라는 설탕 더하기 물, 요걸로 99.5%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0.5%의 원료는 인산, 색소, 카페인 등등등인데 그 내용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에서도 이것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료에 코드명을 부여해서 암호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카인이 극미량 함유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애당초에 있을지가 의구심이 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약성 성분으로 고객을 모았다면 펩시나 닥터페퍼 같은 경쟁사들이 눈뜨고만 지켜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미국 마피아들은 남미로 가서 코카인을 밀수하는 대신에 코카콜라 공장이나 트럭부터 털었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름의 유래 자체는 코카 잎에서 따온 게 맞으나 현재까지도 그 레시피가 그대로 이어져 올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중독성을 강하게 일으킬 정도의 양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다음 세 번째 도시전설도 있는데요. 이쪽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전 세계에서 단 2명만 알고 있고 그조차도 각자 절반씩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지금까지도 비밀로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도 있는데요. 코카콜라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원액에 쓰이는 재료가 기밀사항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단 둘만 알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입니다. 이 도시전설은요, 코카콜라사의 설립 초기에 개발자였던 펜 버튼이 특허를 얻었던 원액의 비밀 제조 공식이 담긴 유일한 서류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얻고 이를 홍보했던 것에서 유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시피를 담보로 대출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레시피를 정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구나 라는 식의 이야기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와전되면서 전 세계에 둘밖에 모른다, 그 둘도 심지어 사고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도 따로 탄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로 진화한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 코카콜라가 팔리는 나라에 들어선 공장들은요, 해당 나라의 입맛에 맞게끔 특화된 콜라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예로 남미 지방의 코카콜라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비교했을 때 어금니가 녹을 정도로 엄청나게 단맛인 반면에 남미인들이 한국의 코카콜라를 마시면 검은색 맹물을 마시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제조법이나 재료가 1979년 신문 기사에서 유출된 적이 있던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는 31년 전의 콜라의 레시피인데요. 실제로 이런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은 코카콜라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카콜라가 특허 출원을 받지 않는 건 특허법상 독점 방지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특허청에 신고를 하면은 이 정보가 강제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특허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특허 출원을 받지 않는 대신에 창업 때부터 비밀리에 전수되는 비법이라는 홍보용 문구로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식품법상으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100% 공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합비나 조리 방법은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코카콜라에서 이를 은행 비밀금고에 보관해두고 그 사실을 소문으로 흘린다든지 혹은 그 레시피가 담긴 문서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호송 경호원이나 철통 경비를 붙여가면서까지 요란하게 운송 작전을 펼쳤던 이유도 일종의 신비감과 이슈화를 의도한 마케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그다지 비밀은 아니다, 원재료가. 다만 이제 배합 비율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회사에서 비밀리에 유지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2명만 알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코카콜라와 아스피린, 이 두 개를 동시에 복용하면 환각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코카인설과 비슷한 설인데요.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더부룩한 느낌만 듭니다. 기본적으로 콜라가 설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 코카콜라와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빨간 옷에 배불뚝이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코카콜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알고 있는 이 도시전설입니다만 따져보면 실제와 조금 다릅니다. 코카콜라 이전까지는 산타클로스가 작고 귀여운 난쟁이 체형이었다는 것이 정설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이미 19세기 유럽에서는 풍성한 수염과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 만화가 토머스 네스트가 이미 산타의 이미지를 뚱뚱하게 바꿨고요. 사는 곳도 북극이라고 뜬금없이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후 1885년 보스턴의 인쇄업자였던 루이스 프랭은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붉은 옷을 입은 뚱뚱한 산타클로스를 그려서 인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바꿨다라고 보기보다는 코카콜라 측에서 그런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썼다라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코카콜라가 원래 소화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코카콜라는요, 원래 술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음료였습니다. 원래 펜버터는 코카인이 들어간 포도주, 그러니까 뱅마리아니를 만들어서 팔았었고요. 이름도 원래는 프렌치 와인 코카였습니다. 그러다가 1886년 애틀랜타시와 풀턴군이 금주령을 선포하면서 와인 대신에 탄산수 베이스로 바꾼 것이 지금의 코카콜라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순수한 음료가 아니라 강장제의 약효가 있는 기능성 음료 측면에서 판매가 되었던 적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소화적인 약재 성분이 들어있긴 합니다. 코카콜라의 어원이 되는 재료들이 주성분인 콜라나무의 열매는
서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강장제로 쓴 적이 있었고요. 코카 잎은 페루와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2000년 넘도록 소화제, 강장제, 장수약 등으로 활용한 약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화제를 목표로 판매한 건 아니었지만 코카콜라의 재료가 소화제의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맞고요. 그걸 강장제로 팔던 것을 바탕으로 좀 더 부풀려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제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소화제로 판매한 적은 없고요. 소화제를 대체할 만큼의 효능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제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펩시입니다. 1893년 처음 펩시를 만든 약사 케일러 브래드험은 소화를 돕고 강장작용을 하는 음료를 만들고자 했고요. 이름인 펩시 역시도 음료에 들어간 소화효소인 펩신에서 유래했습니다. 라는 거네요. 야, 이거는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소화제가 원료였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실은 아니었군요. 겸사겸사로 쓰이는 음료였다는 거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코카콜라를 몸에 바르고 선탠하면 좋다라고 하는 도시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군을 중심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뜬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창 태양볕이 내리쬐는 여름에 반바지만 입은 다음에 나머지 부위에 코카콜라를 크림 바르듯이 덕지덕지 바르고 농구나 축구를 열심히 뛰면은 그동안 피부가 보기 좋은 진한 갈색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콜라의 색소가 태양볕에 피부에 스며든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냥 탄 것일 확률이 높다. 콜라의 색깔이 피부에 전이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콜라병이 당시에 콜라병을 디자인했던 디자이너의 여자친구의 몸매를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볼록한 병 디자인으로 바뀌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oca-cola.com입니다. 코카콜라의 공식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병의 디자인에 대한 100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해당 기사 글이 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 코카콜라 병의 100년간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카콜라 병이죠. 1915년 처음 탄생한 코카콜라 병은 이제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단순한 음료수 병을 넘어서 예술, 음악, 광고에 영감을 주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어 왔습니다.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은 그의 그림에 코카콜라 병을 그려넣었었고요. 폭스바겐은 자동차 비틀의 디자인을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병을 광고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알아보는 코카콜라 병. 그 시작은 뜻밖에도 경쟁업체의 모방으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886년 코카콜라는 하루 평균 9잔이 판매가 됐지만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판매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코카콜라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미국 전역에 코카콜라 병을 제조할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코카콜라가 원액을 주면은 보틀링 파트너가 직접 제작한 병에 원액을 넣어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제품을 다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원액을 따로 납품을 시켜주면은 병 회사에서 그걸 담아서 판매를 하는 식의 음료였다는 겁니다. 1920년쯤에는 1200개가 넘는 보틀링 파트너가 생겨났고요. 코카콜라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높은 인기와 성장의 시기를 느꼈던 경쟁업체들이 코카콜라의 유사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병은 직선의 형태였기 때문에 모방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코카콜라 병의 로고를 새기기 시작했는데요. 경쟁 업체들은 그것마저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놀라, 마코카코, 토카콜라, 심지어는 아주 교묘하게 스펠링만 살짝 바꾼 코크, KOKE까지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병에 각인하는 것만으로도 경쟁 업체의 카피를 막을 수가 없어서 컬러풀한 상표가 표기된 다이아몬드 모양의 라벨을 병에 붙였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송도 해봤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코카콜라가 떠안아야만 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코카콜라와 보틀링 파트너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된 병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1915년 $500의 포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조건은 당시 두 가지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혹은 깨진 병의 조각들만 봐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표어. 야, 눈 감고 만져도 이거 코카콜라 병이구나 알아야 돼. 혹은 깨진 병만 봐도 우리 거인지 알아야 돼. 요 두 가지를 주제로 공모전을 낸 거예요. $500의 포상금을 걸고. 그렇게 해서 공모전에 우승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밑에 이것이었습니다. 공모전에 우승한 팀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루트 유리공장의 디자이너였던 알렉산더 사무엘슨과 얼딘 등 5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서관에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코코아 열매를 모티브로 코코아 열매를 길게 늘어진 볼록한 곡선 모양과 겉면에 흐르는 듯한 세로선을 디자인에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자인이 1915년 11월 16일 특허를 받게 됐고요. 1916년에 공식적인 코카콜라의 디자인 병으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여자친구의 몸매를 따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당연히 도시전설에 불과합니다. 코코아 열매에서 따왔다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사실 코카콜라는 코카나무가 그거인 거 아니에요? 그죠? 코카나무의 이 열매는 저런 모양이 아닌데 왜 카카오에서 이 모양을 따가지고 콜라병이 디자인된 건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디자이너분이 의도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름은 둘 다 비슷비슷하니까. 여튼간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한 최초의 병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코카콜라 병은 인물이 아닌 소비재로서 처음으로 타임지의 표지에 장식하기도 한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타임지 표지가 코카콜라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지구가 콜라를 마시고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된 표지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1962년 더 그로세리 스토어라는 작품에서 코카콜라 병과 팝아트를 결속시키면서 큰 반향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앤디 워홀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코카콜라를 소비한다. 대통령도 세계의 여배우도 우리와 똑같은 코카콜라를 마신다. 콜라는 그저 똑같은 콜라일 뿐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더 좋은 코카콜라를 살 수가 없다. 모든 코카콜라는 동일하며 똑같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공업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공업품의 미학을 자신의 아트로 이제 표현하기도 한 앤디 워홀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돌지 알아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도 꽤 많이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전설이라는 것이 항상 귀신 나오고 괴물 튀어나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있음직한 이야기, 사실성을 바탕으로
현실성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이야기들이 전부 도시 전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또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